자, 두 번째 강의죠. 네, Model of Fortune. 노래 틀어드렸는데 왜 그 노래 틀어드렸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도대체 사이코메트리션이 뭔지, 마들러가 뭔지 생각나게 하는 거고요. 모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형을 연결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모형을 왜 모형화 시킬까요? 이전에 우리가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알고 교과 목표를 정하고 다큐멘테이션을 하고 하는 것은 다큐멘테이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공통교과 목표 막 나오면 굉장하잖아요. 커리큘럼 막 발표되면 그거 지켜야 된다 막 이러는데 좋아요. 왜? 명시적으로 explicitly represent 됐다는 용어를 씁니다. 글로. 그죠? 굉장히 명징한 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거예요. 기계가 그걸 읽고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는지 뭘 알아야 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 교과 목표는 사람이 썼고 누가 이해하기 위함입니까? 사람이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그쵸?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뭡니까?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거를 기계한테 거의 알려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모형화한다고 했을 때 옛날에는 그거를 그냥 아날로그 모형화했어요. 그냥 모형은 아무거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전산 모형이다 보니까 다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프로그래밍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거의 그냥 개발자 코र्스나 같아. 근데 뭐 개발이라고요? 지식 모형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뭐 롤모델도 모델이라고 그러고 프로덕트 모델도 프라모델 뭐 이런 거 이야기했죠. 옛날에 이게 프로덕트 모형을 일본어식 표현이 프라모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패션 모델도 있고 statistical 모델도 있고 그쵸. probabilistic한 모델도 있고 그쵸. mathematical한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디지털 모델도 있고 그쵸. 모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수학적인 모형, 과학적인 모형이 있는 것은 주로 인과관계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형을 과학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대부분의 모형은 수학 모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수학이 가지고 있는 그 명징한 그 기호 연산의 체계도 있지만 수학 모형화해서 수치화하지 않으면 계산해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쪽 모형은 예를 들어서 그 수학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지식은 지식이지 수학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다양한 사이언티픽 모델이 뭐냐라고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는 그 지식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모형화해서 무슨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교과 교수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모형화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 교수 지식을 프로그래밍해서 그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의 교과 교수 지식이 탄탄해집니다. 구조화되고 그리고 협력 가능하게 되고 디지를 써서 이렇게 컨텐츠를 생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가치가 높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모델링하고 프로그래밍하고 다르죠. 다른데 여기서는 모형 모델링하고 프로그래밍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고 하고 있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자는 거는 웹사이트 만들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지식을 룰 베이스 된 거를 프로그래밍해서 우리는 그리고 지식을 프로그래밍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어세스먼트를 생성하잖아요. 왜 생성합니까? 학생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생성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쪽에서 학생의 지식 체계 또한 모형화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지식 체계를 모형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descriptive 모형, inferential 모형, predictive 모형, generative 모형, 그 다음에 그 최상위 단계가 이제 지식을 완전히 표상하는 모형, knowledge 모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observation 하고 딥러닝도 대부분 여기 predictive 모형에서 끝나요. 조금 잘 되는 게 이제 생성 모형으로 넘어가죠. 거기도 이제 사람이 그린 것처럼 기계가 그릴 수 있다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하는 생성 모형을 하는 그 원천은 뭡니까? 우리의 지식이에요. 우리 지식을 구조화시켜서 사람이 만든 것처럼 기계가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이 제너러티브 모형이고 그 두 개 다 합친 거 있죠.
그래가지고 세상의 데이터를 다시 그 리스폰스 데이터를 가지고 융합시킨 거를 이제 지식 모형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아무도 안 부르길래 맨 위에는 결국은 우리가 뭘 알기 위해서 모형을 하는 거잖아요. 뭘 알기 위해서 모형을 한다는 거. 그냥 뭐 재밌자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what's going on이지 학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지를 알기 위해서 모형한다. 그래서 제가 지식 모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rule based deductive 있고 data driven inductive 있고 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눠지고요. 조금 뭐 그거로 합쳐가지고 machine education or big assess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모형들이 많이 있는 것을 어떻게 여기는 이제 모형을 이제 진화시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그 세부적으로 온톨로지 모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 문학 많이 만들어가지고 문제학 만드는 거하고 이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대부분 분들이. 뭐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모형을 많이 만든 다음에 인스턴스를 생성해가지고 대부분의 회사분들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쓰세요. 자기네들은 온톨로지나 이런 거에 관심 없고 문학만 생성된 것만 관심 있으시니까 이렇게 들어서 쓰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뭘 하려고 하냐면 온톨로지를 뱅크를 시키고 문학 모형을 뱅크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인스턴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수억 개, 수십만 개, 뭐 전 세계에 있는 우주의 그 입자만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요 생성할 수도 없어요.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진다는 용어를 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많은 거는 생성해서 저장할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걸 생성할 수 있는 potentiality, 역량으로 가진다고. capability로 가지고 있는 그 모형의 뱅크를 만드는데 모형은 막 그냥 중구난방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뒤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식의 체계를 이루는 온톨로지를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하고 그거를 가지고 만든 문학 모형의 뱅크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썼을 때 이게 힘이 생깁니다. 그냥 이렇게 문항을 막 모아놓으면요 힘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식의 체계를 구성하는 사람과 거기서 나와 있는 문항에 그냥 문항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이 틀립니다. 파워가 틀리는 거예요. 지식을 어루만지는 수준이 틀립니다. 레벨로가 틀리다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온톨로지 모형이에요. 지금 지식 베이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이버 공간 속에서, 디지털 공간 속에서 선생님이 지식 베이스를 만드는데 그걸 구분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죠. 공유 문서를 써야 된다고. 온톨로지 모형 만들 때는 공유 문서를 써서 검증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거는 나 혼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끼리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문화 모형으로 가져와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 문항이 있었어요. 책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책이나 문학에 대한 원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모형으로 만들다는 거예요. 지식이나 책이나 글은 어떤 생각, 프린서플이 발현된, 현상된 것이잖아요. 눈으로 보이게끔. 아날로그 공간 속에서 나오는 정신계에서 있었던 우리 지식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물질계가 아니라 정신계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뭘 알고 있어요. 그쵸? 그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종이에다가 굳이 나무를 죽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본드를 붙여가지고 거기다 썼잖아요. 왜? 안 쓰면 물질 변하면 사람은 자꾸 죽고 까묵까묵하니까. 그래야지 남들도 이해를 하고 교재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책이 굉장한 테크놀로지입니다. 책이 굉장한 테크놀로지예요. 그거 당대 최고의 그 테크놀로지를 써서 책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디지털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를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프로그래밍 한 것을 문학 모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식이니까 이제 어세스먼트, knowledge 아이템 모형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생성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자에서 잘 보세요. 문항은 하나의 개별이잖아요. 개별자에서 전체 집합으로 만드는 이것을 우리가 메타적 사고라고 그래요. 이 게임을 하시면 메타적 사고가 굉장히 발달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메타적 사고에 의해서 보이는 하나의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지신 것이고 만들어지게 된 원리라든가 그거를 다루는 거잖아요. 힘이 셉니다. 굉장히 세져서요. 문항 뭐 5개 있는 것보다 문항 5천만 개를 생성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는 힘은 굉장히 다른 힘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션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마들로 트랜지션 하는 거. 개별자에서 마들로 트랜지션 하는 거고. 그쵸? 뭘 하기 위해서? 기계가 무슨 모형이에요? 생성 모형이라고 그랬죠. 생성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기계가 symbolic manipulation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식을 쪼개가지고 기계가 그 기계 기호 조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기계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식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지. 그래서 온톨로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구조를 잡아서 그걸 하기 위해서 프라이미터 시스템이 만들어졌고요. 문학 모형에 대한 페이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서베이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다양한 종류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민스키 선생님이 말씀하신 프레임이 그 어세스먼트 아이템에 적용된 게 문학 모형이라고 보시면 똑같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프레임, 패러다임. 여기서 말씀하시는 민스키 선생님 프레임은 remember the framework of 머릿속에 있는 거를 프로그램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다 그쪽 계열입니다. shell이라고 부르시는 분, model이라고 부르시는 분, schema, blueprint, template 다 같은 말들이에요.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뭘 한다고요? 그걸 전산한다고. 그리고 뭐를 강조한다고요? 온톨로지를 강조한다. 온톨로지를 강조하는 프로그램 기법으로 이걸 하는 이 개념 그냥 수작업으로도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없이도 모형 만들 수 있죠. 그건 아날로그 모형이고 저희는 전산 모형으로 만들어서 뭘 한다고요? 기계가 symbolic manipulation을 해서 아주 efficient하게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생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좀 잘 안 보일 뿐이에요. 자, 문항은 스티뮬러스 같은 스템 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옵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고 그걸 받아서 다시 피드백을 주는 구조예요. 여기는 STEM이라든가 question이나 answer라든가 destruct라든가 solution 뭐 이런 것들 뭐 backward, forward 뭐 이런 것들은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형식이 있고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보여줄 수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처럼. 야 여기는 뭐 넣는 거야. 여기는 뭐 넣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할만해요. 이 작업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고 굉장히 구조적이기 때문에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은 할만합니다. 여기는 피드백 넣는 곳이야. 여기는 정답 넣는 곳이야. 이건 할만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로 만들만해요. 전산은 할만해요. 근데 뭐가 안 되냐 하면 이 속에 들어가는 지식은 형체가 없다고요. 이렇게 구조화 안 돼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다양한 지식이 있는데 내가 뭐 안다고 했을 때 많은 요소들이 있고 그것들이 변화무쌍하게 있잖아요. 뭐 declarative knowledge를 구성할 때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구조화해서 이 속으로 집어넣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는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정신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들을 구조화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윤경현 교수님께서 모형 파라미터라는 것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 시스템을 만들어서 골뱅이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우리 골뱅이 무침이라고 그러는데 이 골뱅이 무침을 만들어 가지고 이속을 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컨디션 프레디케이트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잘 보세요. 이 아주 추상적인 지식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이쪽으로 형식적인 형태로 넘어올 때 뭔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코그니티브 프로세스에 좀 포커스 해가지고 보시는 관점이 있어요. 코그니티브 사이콜로지 쪽에서는 이것을 코그니티브 모형을 만든다는 용어를 쓰세요. 그때는 주로 인지적인 프로세스, 인출, 저장, 연산, 이런 거에 집중을 줘서 모형을 만들 때는 여기 모형을 코그니티브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육에서는 전통적으로는 저희가 뭐라고 불렀냐면 이거를 도메인 모형, 태스크 모형이라고 불렀어요. 이 작업을. 근데 전산 모형이 아니라 전부 다 여기가 하라 그러면 페이퍼 작업이었어요. 이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글로 썼다고. 이 뭐 다이어그램 같은 거 그린 거예요. 야, 이렇게 이런 요소들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림으로 그린 모형이었어요. 전산 모형도 아니고 통계 모형도 아니고 이 모형들은 그냥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약간 theory 같은 거 있죠. 이게 independent variable이야. 이게 dependent variable.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될 거야. 그래서 그림 같은 거였어요. 글과 그림 같은 거였다고. 그런데 그걸로는 저희가 아시지 않습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이거를 기계가 뭐 할 수 있게끔 symbolic manipulation 할 수 있게끔 연산 조작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모형화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얘네들하고 그 개념은 똑같아요. 선생님들 하셨던 거하고 미슬랩 선생님이나 엠브레스턴 선생님하고 똑같은데 아니 기계가 symbolic manipulation 할 수 있도록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저희가 온톨로지 모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같은 내용을 하는데 기계가 symbolic manipulation 할 수 있게끔 cognitive 모형이 됐든 도메인 모형이 됐든 바꾸는 거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그 지식의 핵심 구조를 기계가 symbolic manipulation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카파 시스템에서는 온톨로지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메인 모형이 될 수도 있어요. cognitive 모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그 페이퍼워크로 끝나지 말자라는 거예요. 글로 적어 놓은 거는 기계가 못 읽지. 읽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변형을 해. 글로 적었는데.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이게 어떻게 뭐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이노베이션이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 좋은데 글 적은 거 좋아요. 글 적은 걸 아까 이야기한 거 있죠. 구조 딱 잡아서 그래서 요소가 뭐서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 것까지 릴레이션십까지 다 잡아주자라는 거. 그것을 온톨로지 모형이고 이 온톨로지 모형을 구현시켜서 이 자리에 집어넣으려면 뭔가 매개가 되는 구조가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매개 변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파라미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카파 파라미터 시스템 골뱅이로 해서 그거를 요소들을 다 잡아내요. 이쪽을 사이코메트릭 컴포넌트 프레임 혹은 템플릿 컴포넌트라고 그러고 이쪽에서 뭐 이것도 바뀌잖아요. 근데 이쪽에 바뀌는 걸 온톨로지컬 혹은 knowledge의 엘리먼트 피어처라고 부릅니다. knowledge feature는 변수일 수도 있어요. 스템이 변수일 수도 있어요. 피드백이 변수일 수도 있어요. 다 같이 이 변수 시스템을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한 작업이에요. 왜냐면 둘 다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야, 그 골뱅이가 뭐야? 그게 답이야. 골뱅이가 뭐야? 피어처야. 이게 바뀌는 거예요. 왔다 갔다 바뀌고 그걸로 해서 만들어 올리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하나 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베이스 아이템을 일단 잡으세요. 명제를 잡으셔도 됩니다. 지식을 잡으세요.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 지식의 형태를 잡고 그 다음에 feature extraction을 하세요. 그러면 3, 4 플러스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upper 만들고 두 번째 upper feature 이름을 정하시면 그 다음에 테이블로 만드는 겁니다. 야, 첫 번째 프로미터는 1부터 10까지야. 두 번째 프로미터는 1부터 10까지야. 세 번째 프로미터 이거 바뀔 수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어. 그쵸? 그래 놓고 플러스일 때는 더하기를 해주고 마이너스라는 말이 나오면 빼기를 해줘. 구조를 잡은 다음에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값과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플러스 나오면 플러스 해주고 마이너스라는 글이 나오면 마이너스는 연산을 해줘. 연결을 시켜. 이게 이제 피어처의 온톨로지의 핵심 4개의 피어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질문을 만들고 뭐 답도 바꾸고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는 아까 첫 시간에 했기 때문에 여기가 조인 때려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나오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작업을 뭘 한다고요? 온톨로지 모형화한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베이스 아이템이 있었고 피어처를 익스트랙션 시켰고 피어처의 값들을 나열해서 최대한 일반화 시켰고 일반화 시킨 것에 구조를 잡았고 걔네들끼리 관계를 잡아서 구글에 앉혔죠. 왜 구글이나 좋아한다 그랬어요? 이거 그대로 일렉트로닉이니까 사람이 작업할 만하잖아요. 이건 잘하니까 스프레드시트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잡아가지고 이것을 관계를 잡아가지고 이제 가져옵니다. 그렇죠? 오늘 배울 거는요. 여기서는 셔플을 배울 겁니다. 아까는 셔플을 안 했죠. 셔플을 안 하고 그냥 비워놓고 링크만 했죠. 오늘은 셔플이라는 함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그냥 그 중에 뭘 하나 뽑는 거였잖아요. 근데 셔플이 뭔지 한번
자, 여기는 관계를 했고, 자, 셔플을 하게 되면 잘 보세요. 내가 이 변수에 대해서 이 parameter에서 셔플을 하면 없을 때는 뭐였어요? is A. 그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ontology 모형 중에 is A 모형이었어요. 이제는 그 중에 하나를 뽑는 게 아니라 전체 리스트를 섞어줘서 섞인 리스트 전체가 리턴이 됩니다. 그때는 장점이 뭐냐면 1.1, 1.2, 1.3, 1.4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이게 섞이니까 처음에는 넣을 때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쪼롬이 넣었는데 경상도 전문용어로 쪼롬이 이렇게 나래비 시켜가지고 넣었는데 섞으면 1.1이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값을 받을 때 셔플을 섞으면 리턴 되는 것은 섞여진 것에 이게 오더가 섞여가지고 리턴이 됩니다. 순서가 바뀌고. 그러면 이제 다양한 전략 구사가 가능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is A가 아니라 전체를 다 섞어가지고 리턴 시켜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썼어요? 저번 시간에는 골뱅이 1을 썼죠. 그러면 이 중에 하나의 숫자였잖아요. 이제는 1.1을 씁니다. 1.1을 쓰면 어떻습니까? 섞여서 뭔가 나오겠지. 1부터 10 중에 뭐가 하나 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섞여서 1부터 10 중에 뭐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답을 만들고 오답을 만듭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섞인 걸 가지고 이 세 번째 뭐 답이란 칼럼 필요 없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답에 대한 관계가 잘 보세요. 세 번째 포인트를 만들어서 이거 더한 것을 집어넣어도 돼요. 그렇지 않고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관계가 relationship이 함수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변수끼리에. 그러면 세 번째 파라미터라고 안 잡아먹고 그냥 바로 답을 이렇게 적어도 되죠. 근데 일반 지식은 그렇게 안 됩니다. 함수적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섞어서 뭐가 나오는데 부모님이 나오나? 더하기는 아니죠. 예. 두 분께서 같이 사시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아기가 나오나? 엄마 아빠랑 섞으면 아기가 나오나? 아무튼 그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수로 표현되는 건데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답에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배울게요. 함수를. 피드백에 eval을 써줬어요. evaluation을. 여기는 eval을 써서 이렇게 한 거는요. eval을 하면 요 안에 있는 것은 시스템 프로그램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요 정도는요. 그냥 계산을 합니다. 계산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템 했을 때는 여기 더하기를 써도요. 더하기 연산을 안 해요. 여기서는 일부러 안 해요. 근데 요 밑에 쓸 때는 연산을 합니다. answer하고 distract option하고 feedback에서는 연산을 한다고요. 그래서 연산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난 더하기를 보여줄 때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수를 다루시다 보면 조금 까다롭긴 한데 정리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eval은 뭐라고요? 연산을 강제적으로 해서 그 결과 값을 돌려주고 싶을 때는 더하기나 곱하기나 나누기 할 때는 eval이라는 함수로 둘러싸는 거예요. 잘 보세요. eval이라는 함수로 둘러쌌잖아요. 그래서 이런 eval 함수를 시스템 펑션이라고 그래요. 시스템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펑션이라고 함수라고 그래서 이런 함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전략이 이제 구사가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또 시스템 함수는 또 오늘 셔플하고 evaluation, eval 배웠으니까 그렇게 쓰시고 자 그러면 첫 번째 프라이머를 두 번째 프라이머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여기 들어가는 걸 뭐랬어요? STEM question, answer 만들었죠. 요게 한 세트가 돼서 question set 1, QS1이라고 하는데 question set 1을 만듭니다. 그럼 이제 상상해 보세요. 아 여기서 join을 해가지고 여기 copy and paste 했구나. 두 번째 parameter를 쭉 일반화 시킨 다음에 join을 해서 copy and paste 했구나. shuffle 했구나.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표현할 때. 그 요소를 가지고 잘 보세요. 이 parameter를 가지고 여기서 뭐 했어요? stem을 만들었죠. 그렇죠? stem이라는 거는 이 parameter를 요소로 썼잖아요. 그래서 이 요소가 되는 parameter를 atomic parameter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이걸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parameter 시스템 이야기할 때 이걸 자꾸 만들어 올리는 거예요. 또 만들어 올리고 question도 만들고 여기서의 parameter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엑셀에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온톨로지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셔플을 해서 creation 하면 이제 나오는 것까지는 했어요. 저희가 여기서는 셔플이기 때문에 1.1, 2.1 이런 게 쓸 수가 있구나. 2.1은 뭘까? 모르죠. 셔플에서 뭔가가 하나인데 그 첫 번째 거 썼으니까 1.1도 모르죠. 얘네들은 인디펜던트한 거예요. 얘도 셔플되고 얘도 셔플됐잖아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답은 이거죠. 뭐가 됐든 간에 더한 게 답이잖아요. 그리고 오답은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나쁜 오답이지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셔플 써서 서브 인덱스를 저희가 배우고 있는 그래 놓고 자 아까 했던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어요. 더했을 때는 뭐냐? 뺐을 때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질문이 두 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는 질문을 뭐 더했을 때 이거 만들면 굉장히 쉬워요. 질문을 따로따로 저장을 했었어야만 돼요. 근데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 질문조차도 잘 보세요. 이 질문조차도 여기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질문에 들어가는 플러스 마이너스도 변수로 잡아버렸어요. 3번에서 플러스가 뽑힐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뽑힐 수도 있죠. 잘 보세요. 여기서 셔플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3.1은 플러스였고 3.2는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뭐가 될지 몰라요. 왜? 셔플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데 3.1을 스템에 썼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놓고 내가 더하기 빼기는 이거는 이제 그 연산자잖아요. 연산자를 3번하고 링크를 걸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얘네들끼리 짝지가 된 거 아니야. 짝지. 그래서 플러스가 뽑히면 플러스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뽑히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3.1이 뭔지를 모르지만 4.1하고 페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끔 셔플하고 링크를 해서 여기에 답에 아예 여기가 플러스가 나오면 더하기로 만들어주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이너스가 4.1에 배치가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더하기거나 빼기였잖아요. 근데 더하기거나 빼기 그 자체도 연산자도 변수로 만들어서 집어넣었다고요. 그러면 이러면 질문이 두 개가 나옵니다. 물어볼 때. 왜? 더하기로 나온 질문과 빼기로 나온 질문이 나올 때 답도 다 바뀌고 오답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연산자를 하나를 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기는 아주 프리미티브한 수준이지만 이게 레벨이 엄청 낮은 수준이에요.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 그 문항을 만드신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이 나오는 걸 만드신 거예요. 수준이 좀 낮지만 공부할 때는 학습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 내가 물어볼 때 그 물어본 거를 가지고 답과 오답의 변수로도 쓸 수 있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나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기술 들어갑니다. 잘 들어보죠. 아니, 엑셀에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아까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렇게 물어봤을 때 했는데 요거를 잘 보세요. 횡으로 옆으로 조인을 때린다는 용어를 씁니다. 얘를 하나의 엘리먼트, 얘를 하나의 엘리먼트로 봐서 얘 두 개를 묶어주는 거예요. 질문 두 개를 묶어주는 거예요. 하나 이 separator.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스텝 첫 번째 게 첫 Q3의 스템이 되고요. 두 번째 거는 Q4의 스템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첫 Q3의 answer가 되고 Q4의 answer가 되겠죠. 옆으로 묶어요. 일단 묶어보세요. 왜냐면 그냥 separator, join만 하면 되잖아요. dragging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 놓고 오른쪽에 이렇게 쭉 만들어 피드백까지 만든 다음에 이것을 변수에다가 앉히는 작업입니다. 자, 여기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보세요. 뭐 중간에 좀 비워버리고요. 중간에 enumeration 0 뭐 하면 그냥 비워집니다. 4, 5, 6 할 때 enumeration 다 0로 하시고 자, 보세요. 18번째 파라미터는 뭐냐 하면
3과 4를 stem이 묶인 거예요. 그러면 18번 파라미터는 두 개의 stem이 있는 거잖아요. 요렇게 물어볼 때, 저렇게 물어볼 때. 19번 파라미터는 요렇게 물어볼 때, 첫 번째로 물어볼 때 답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물어볼 때 답이 있죠. 두 개의 답이 있는 거예요. 19번 파라미터는. 이제 답의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디스트랙트의 벡터, 두 번째 디스트랙트의 벡터 해가지고 쭉 피드백까지 다 나온 거예요. 18번부터 24번까지는 뭡니까? 질문, 답, 디스트랙터 1, 2, 3, 4 그리고 나서 피드백. 세트 메뉴라고 그래요. 요렇게 한 세트를 아까 말했던 요 엑셀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묶어주는 거예요. separate로 이렇게 묶어줘가지고 옆에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자,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질문에 셔플을 때리세요. 그럼 뭐예요? 기계는 뭐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뽑는다고. 그쵸? 그런데 뒤에 나오는 것들 전부 다 있죠. answer와 distract는 그 질문하고 링크를 거는 거예요. 링크 18은 얘 순서는 18번하고 똑같이 해줘. 그럼 얘네들이 한 세트로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 봐라. 내가 온톨로지의 기본 요소를 정해놓고 더하기 빼기 만든 다음에 숫자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 세트를 만든 다음에 이 질문 세트가 바뀌게끔 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론적으로 4, 5, 6, 7 계속 만들어서 계속 옆으로 조인을 때려가지고 여기다가는 뭐예요? 복붙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7개의 질문이 마음대로 바뀌어서 나오는 상황이 연출돼요. 8개의 질문도 나오고. 그런데 그건 뭘 썼어요? 항상 여기 있는 숫자 더하기 빼기로 만들어진 다양한 질문들인 거예요. 영어로 물어보고 일본어로 물어보고 뭐 이제 굉장한 겁니다. 이래 물어봤다가 앞으로 물어봤다가 옆으로 물어봤다가 뒤로 물어봤다가 뭐 그림을 넣어서 물어봤다가 뭐 세게 물었다가 약하게 물었다가 뭐 살살 물었다가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Multi-question item template 모형이라고 그래요. 다중 질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질문 자체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온톨로지에서 잘 보세요. 같은 지식의 핵심 요소에서 다중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일반화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꼭 물어봐야 돼? 더하기를? 아니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일반화가 잘 되면 어때요? memory effect를 줄입니다. test security, construct preservation 혹은 단조롭지가 않잖아요. 다양하게 물어보죠. 학습에도 좋고 시험 보완에도 좋습니다. 러닝에도 좋고 테스팅에도 좋은데 할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좋은 건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 바뀌는 게 뭔지 알겠다 내가. 질문은 바뀔 수 있지만 답이 언제 바뀌고 오답이 언제 바뀌고 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여기서 측정하려고 하는 그 핵심 구상의 construct의 핵심 요소들이 드러난다고. 더하기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질문이 이렇게 바뀌면 답이 이렇게 바뀌는 거고. 구조화된다고. 내 지식이, 내 구상이, construct가. 그쵸? 그것을 construct representation이라고 합니다. 구상 표상이 증강되고 그것은 validity예요. 도대체 너 여기서 측정하려고 하는 게 뭔지가 구조적으로 드러난다고. 그리고 symbolic manipulation도 돼요. 이제 질문은 막 때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의 형식이 바뀌니까 true, false로도 바뀌고 막 multiple choice도 바뀌고 이제 그런 과정을 하고 이 distract를 아주 아름답게 잡아주는 작업까지 넘어가는 피드백. 굉장히 파워풀해집니다. 온톨로지가 잡히면 질문해내는 능력은 뭐예요? 사실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저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땐 답이 어떻게 되지? 같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만 끝나면 온톨로지하고 질문하고 답변 작업만 끝나면 모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조화시키는 작업이요. 기계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굉장히 빠르게 잘합니다. 요즘. 지식 가격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협업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구글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같이 하셔야 된다고요. 교과별로 같이 만들고 같이 고민하고 하시면 하면 해요. 모형 만드는 사람 몇 명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온톨로지는 같이 만드셔야 된다고. 같이 쓰는 거잖아요. 같이 합의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지식의 베이스를 사이버 공간 속에서 오픈된 곳에서 만드십시오. 회사 하나가 다 가지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거를 온톨로지를. 그래가지고 모형 만들어서 이제 컨텐츠로 만들 준비를 합니다. 이미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미 다 보여드릴 거니까 구글 보시면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대부분 쓰실 수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카피 앤 페이스트 안 해도 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아주 그냥 구글이 아예 그냥 다 짜주는 것도 구글에서 그 소스 코드까지 다 짜주는 것도 보여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고 나면 이런 게 보여요. 테스트 하시고 밸리데이트 하시고 정리해서 저장해서 워크시트 같은 거 퀴즈에 묶어서 쓰시고 데이터 먹여가지고 칼리브레이션 끝나고 나면 이제 어댑티브로 아까 했죠. 틀리면 이걸 가라. 모르면 뒤쪽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맞췄을 땐 이렇게 가라 해서 forward, backward 연결시켜서 어댑티브 러닝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질문 만들어가지고 여기 뭐 영어로 하시기 싫으면 한국어로 다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과제는 하셔야 되니까 만들어서 여기 기본적인 저 스트럭처 잡아놨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 보셔야 돼요. 안 만들면 잊어버리세요. 아우 뭐 쉽겠네. 잘하네. 이러고 구경하시는데 구경하시다가 큰일 납니다.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하다 보면 또 실수도 많이 나고 에러도 많이 나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언어로 한번 바꿔보시고요. 꼭 영어로 물어봐야 되나? 이걸 한국말로 바꾸든지 뭐 저기 뭐냐 뭐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말로 바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죠. 아 그래 영어로도 나오는구나. 수학인데 맞아. 중국어로도 물어볼 수 있지. 뭐 이렇게 언어를 바꿔가지고 같은 수학인데 넣어서 멀티링구얼한 컨텐츠 만드시고 글로벌 컨텐츠 만드는 준비하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뭐 스템을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요거 이거는 제가 구글 번역기 돌렸거든요. 그냥 스페인어도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구글 번역기 돌려서 프린트하고 같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여러 가지 질문으로 한번 앉혀보십시오. 번역을 해보는 거예요. 모형 자체를 번역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뭐 네 번째 엑서사이즈인데 한번 설명을 해보시면 됩니다. 문항은 뭐고? 문항 인스턴스는 뭐지? 모형이 있으면 이제 그 문항은 문항 인스턴스가 됩니다. generate 된 거를 문항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문항을 writing 하는 것과 시험을 이렇게 writing 한다 그러잖아요. 문항을 writing 하는 것과 문항을 생성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 모형이 있으면 생성 모형이 있으니까 생성하는 것과 writing은 다르죠. 기계는 생성한다는 용어를 쓰고 사람은 쓴다라는 용어를 써요. 문항, 그죠? 그 다음에 component, 도대체 뭘 바꿀 수 있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문두에 들어간 요소도 바뀌고요. 문두 자체도 바꿀 수 있고요. 답도 바꿀 수 있고 그 세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그래요. 이 전체 세트를 선택해서 나는 3번 세트로 뭐 세트 메뉴를 주문합니다. 그러면 question, answer 이게 세트로 바뀔 수도 있죠. 디스트랙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변수를 파라미터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여기서 1.1이 뭐냐가 물어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1.1이 그냥 첫 번째 숫자일 수도 있고 1.1이 question일 수도 있고 1.1이 답일 수도 있고 1.1이 전체 문항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다른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요소를 바꾸는가 체계화시키는가 모형화시키는가에 대한 이슈니까 잘 아시고 그 다음에 RM 모형을 프로그래밍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도메인 엑스퍼트 knowledge를 프로그래밍한 것 같은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항을 프로그래밍 하려면요 지식이 없으면 프로그래밍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전산과 사람이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아니라 문송이들이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여야 돼요. 왜냐면 문과 사람들은 그래도 뭐 다른 건 좀 딸리지만 뭐 아는 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선생님이 최고예요. 전 세계에서.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선생님을 하는 국가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많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선생님이 미국에서는 하위 5%가 선생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돈도 하위 5%로 주고 선생님한테. 미국은 그냥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냥 하위 5%가 선생님이 됩니다. 대한민국 같은 국가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이걸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레벨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한민국 굉장히 프라미스합니다. 이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전사를 모르셔도 돼요. 이 정도 배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게임은 엔지니어가 할 수 없는 게임이에요. 왜?
지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하는 프로그래밍이 게임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고 대한민국 선생님이 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 만합니다. 근데 메타적인 생각 있죠. 아, 모형화시키는구나. 모형을 생성시키는구나.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오늘은 셔플도 배우고 이밸류에이션도 간단히 배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집어넣는 다중 질문, 멀티 퀘션 모형도 만들어놨어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제 더 나은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Educators are beginning to integrate insight from cognitive psychology. 지식의 표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발전된 거를 어세스먼트 이 현장에 들고 오기를 이제 인식을 한 것 같다. 교육자들도 드디어 어떻게 하는지. 예. 그리고 이걸 하려면 아주 테크니컬 머시너리에 대한 이 디맨드가 있다. 예를 들어서 테크놀로지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걸 하려고 하면. 그리고 첫 번째 이거 할 때 laboriously at first 굉장히 고통스럽다. 왜? 지식의 표상을 만들어서 온톨로지를 굉장히 어렵지만 이거는 그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고 나면 어때요? large scale, high stake, over time, space, people 이런 것들이 베니핏이 많다라는 거예요. 일단 만들고 나면 전선화시키고 나면 굉장히 많은 베니핏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기가 힘들지만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psychometric transitional cognitive foundation. 야, 안다라는 게 뭐야? 안다라는 게 어떻게 구조가 되지? 도대체 지식이란 여기 말하는 구상이라는 게 뭐였지? 더하기가 뭐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들고 들어온다. 굉장히 인지적입니다. 지식의 표상을 다루는 게. 그리고 cognitively grounded된 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emulate, knowledge representation, symbol system, automized work. 결국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제가 필요한데 만들어진 지식의 표상을 symbolic manipulation 할 수 있는 머시너리가 필요하다고요. 그 전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고. 지식의 표상. 그리고 tools and social process도 필요하다. 야, 누가 만들어야 되고 누가 소유를 해야 되고 그 도구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잖아. 많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갈 길이 많다. 그리고 미실레브 선생님께서 Cognitive Psychology and Educational Assessment 챕터 8이에요. 우리 Educational Measurement. 바이블이잖아. 브레넌 선생님이 하신 거. 거기서 챕터 8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읽어보십시오.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늘 했던 이야기들. 왜 전산화시켜야 되고 왜 지식의 표상을 다뤄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한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너무 암묵적으로 그냥 만들었던 거예요. 교과 목표 만들고 막 해석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산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작업이지만 이 작업을 해야 된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AI 안 됩니다. 뭘 가만히 있는데 뭐가 AI가 돼. 앉아가지고 뭐 데이터가 쌓이면 될 겁니까? 아닙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 사자들하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게 해야 됩니다. 힘들게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전산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 그 개발자가 필요하다고요. 그 파이썬 3개월 배우고 뭐 왔다 갔다 카피캣처럼 어디 배워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는. 그거는 거기서 배우는 프로그래밍은 다른 용도입니다. 데이터 드리븐 용도고 데이터 드리븐으로 깊은 지식이 안 간다니까. 룰 베이스로 가서 우리의 지식을 직접 표상을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할 준비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빅데이터도 구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메타적인 생각, 모델링적인 생각 잊지 마시고요. 이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